네, 안녕하세요. 돈마네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이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유튜브 내용 중에 보시면요, 코로나에서 미국이 가장 위험할 거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지금 미국이 가장 위험한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미국 90년 만에 신뉴딜 정책, 부자로 만들어줄 후보주는, 이 주제로 한번 동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에 좋아요 있고 비추천 있죠? 왼쪽 겁니다. 오른쪽 거 아니에요. 왼쪽 거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대공황 이후에 가장 위험한 그런 경제 위기에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3차 부양책까지 제시했고, 이제 4차 부양책을 이제 4월 중순부터 이제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4월 말 정도에 이제 정책이 국회에 놓여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1,000만 명의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 더더욱 큰 폭의 이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 말로 2주 동안이 가장 비참한, 참혹한 그런 시기가 될 거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공화당에 보시게 되면 미치 맥코넬이라는 상원 의원이 있는데, 이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 고용 악화에 추가 경기 대책이 있을 거다라고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낸시 플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도 그날입니다. 초당적인 코로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도 다음 대책에는 고속통신망과 수도 인프라 장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이제 2조 7천억 정도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일종의 계약금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인 즉슨 더 큰 정말 본격적인 부양책이 나올 거다라고 예고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 인프라라는 부분,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000조 원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반대 의견이 많다 보니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민주당하고 트럼프하고는 의견이 맞습니다.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집권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이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한다면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로금리 시대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이런 뉘앙스를 좀 펼쳐줬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90년 만에 이제 신뉴딜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얼마나 안 좋아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비유를 해야 되느냐, 전쟁이죠. 지금 바이러스와 인류의 전쟁인데,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거나 이런 건 없지만 사실상 전쟁에서 대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습받았고 기습받았고 대패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거를 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재건,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죠. 파괴된 건 없지만 인류, 즉 미국의 경제를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뉴딜 정책이 뭘까요? 우리 대공황이 1929년도에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1933년도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대공황 해결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당시 루즈벨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 것이 바로 이제 대략 1,500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막 쌓여 있는 농산물에 대한 처리,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켜왔던 이 자유 경쟁의 원칙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컬렉티비즘이라는 집산주의를 취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은행이라든가 통화를 국가가 통제를 해서 은행을 정부의 감독하에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 은화 및 은계를 회수하고 그 대신 정부의 통화를 발행하는 정책을 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라든가 개인에게 신용대출이라든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왔고요. 그 다음으로 가져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수요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전국 산업부흥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테네시 계곡에 댐을 건설하거나 대규모 토목공사, 철도라든가 항만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이제 실시하게 되는 거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나라에서 이런 이제 은행들의 그 권력들을 꼭 집합시켜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공짜로 주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들어서 그걸 임금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2,700조 원의 1차적인 부양책, 이거는 이제 돈을 살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90년 만에 지금 내놓으려는 그런 상태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2015년도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1,000조 원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2,000조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프라 쪽에서도 어디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겠느냐라고 보시게 되면 이제 이전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대공황 때는 대부분이 토목공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토목 쪽보다는 이제 통신 쪽도 많이 포함되는 거죠. 특히 5G. 경제가 망가진 상태고 이 망가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산업이 이 돈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5G가 되는 거고 5G가 확산되었을 때 비로소 4차 산업의 지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통신 인프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전과 같은 통신, 철도, 항만, 터널, 도로, 원격 진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5G라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노동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SOC, 즉 사회 간접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라든가 항만, 특히 이제 터널, 도로 이쪽 부분이 많이 쓰여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 급등했었던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이제 시장에서 위험하게 받아들이는 섹터가 하나 있겠죠. 바로 두산과 두산 바켓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동성 위험에 가장 직면해 있는 업체가 바로 두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라에서 1조 6천억 정도를 수요를 해주면서 구조조정을 해라 라는 압박을 이제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이 이제 자구책을 만들어낼 텐데 그 자구책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두산 밑에 두산중공업이 있어요. 그 두산중공업 아래 두산건설이 있고 또 그 밑에 두산인프라코어 또 그 밑에 두산바켓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괜히 잘 팔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바켓까지 두산 때문에 이 두산건설 때문에 같이 싸구려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띄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두산이 바로 두산인프라코와 더 바켓을 가져가는 그런 지배구조 개선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산인프라코는 약간 위험성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인프라코는 대표적으로 굴삭기 업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산바켓은 미국 쪽에서 가장 좀 작은 중소형 이런 이제 중장비 업체가 되기 때문에 SOC 투자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두산인프라코가 바닥에서 급등하고 있는 이유, 바로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인프라코라든가 현대중공업 쪽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겠죠. 우리 이제 굴삭기 만들게 되면 그게 궤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굴삭기 보면 이제 롤러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 아래에 있는 롤러, 그걸 만들어주는 기업이 바로 진성 TE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진성 TEC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290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현재 1000억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와, 이것만 가지고도 현재 말도 안 되는 그런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향후 이런 이제 인프라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된다면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요. DY 파워라는 기업도 있어요. DY 파워는 이제 예전에 동양기전이라는 회사였는데요. 이 업체는 뭐 하는 업체냐? 자동차 부품과 그 다음에 우리 굴삭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관절을 이렇게 꺾어지는 거죠. 이렇게 꺾어지는 거. 이제 음색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실 텐데 이게 바로 이제 유압 실린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압 실린더를 만드는 업체가 바로 DY 파워라는 업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소형주지만 흥국이라고 했습니다. 김흥국씨 말고 흥국이 있어요. 흥국이라는 업체도 역시 이 궤도 쪽 부품을 만들어주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자잘자잘한 업체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업체들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G 통신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중국도 바로 5G예요. 대표적으로 뭐 KMW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FHIC. 이 RFHIC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간이라고 해요. 하나의 이 소재인데 5G에 갔을 때는 이 주파수가 대역이 높아지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납니다.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소재. 이게 바로 RFHIC라는 업체가 국내 상장 기업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테크라는 업체는 이제 과거부터 삼성의 이런 이제 통신 장비를 공급해 왔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스테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FL이라는 이 업체도 역시 5G 통신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쪽에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한 중요성이 좀 커지고 있죠. 근데 뭐 미국에서 원격 진료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업체가 뭐 거기에 납품할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90년 만에 뉴딜 정책, 이에 따른 부자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려 봤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꼭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돈마네TV의 한동훈 대표였고요. 왼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돈마네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